박완서 장편 소설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 그 뒷이야기입니다. 에필로그. 올케가 드디어 동대문 시장에 가게터를 장만했다. 1953년 초였다. 기지촌 장사를 다닌 지 1년 남짓 지나서였다. 단 시일 내에 그 장사를 청산하게 된 올케가 장했다. 나는 올케의 그 동안의 노고를 치하하고 올케는 내가 살림을 책임져 줬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그 공을 나에게로 돌리려고 했다. 엄마야말로 치하받아야 했다. 우리 엄마를 마냥 양키 턱찢기로 부양할 수는 없다는 오기가 없었다면 올케하고 나하고 그렇게 손발이 잘 맞지는 못했을 것이다. 올케와의 우정이 흐뭇하고 자랑스러웠다. 엄마가 한 또 하나의 큰 일은 신한탕 뒷집을 팔고 더 큰 집으로 옮기면서도 돈을 보태지 않고 오히려 남겨서 올케가 가게터 사는데 보탠 일이었다. 엄마는 엄마대로 장차 하숙을 칠 궁리를 하고 있었다. 지대는 우리 사는 데만 못하더라도 방이 많은 집을 사려고 집을 내놓고 팔리기도 전에 보러 다닌 모양이었다. 나도 신한탕 뒷집은 면하고 싶었다. 전에도 면하려고 몇 번 벼른 적이 있지만 여의치 않았고 그러고 나서 생긴 슬프고 험한 일을 생각하면 정붙지 않는 집이었다. 엄마도 입버릇처럼 내가 기가 세니까 이 집에서 살지라고 해오던 집이 드디어 마음에서 자위를 뜨니까 한시가 급했나 보다. 삼선교에서 한성고녀 쪽으로 쑥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집값이 헐한 동네의 방이 여럿 있는 집을 보고 난 엄마는 마음이 급해졌다. 우리 집이 팔리기도 전에 계약을 하고 말았다. 그러다 우리 집이 더디 팔리면 어쩌려고 그랬나 싶었는데 엄마는 올케가 차곡차곡 모아온 돈을 쥐고 있으니까 겁날 게 없었다. 나중에 우리 집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받고 팔 수가 있었는데 그건 화폐 개혁 덕이었다. 인플레는 날로 심해지는데 가장 고액권이 고작 1,000원짜리인지라 나 같은 말단 월급쟁이도 월급날은 핸드백 대신 큰 가방을 들고 나갈 정도니 돈이 아니었다. 전쟁 중에 화폐 개혁이 단행됐다. 원이 200대 1로 환이 되었다. 내가 50만 원 받던 월급이 5,000원이 된 것이다. 화폐 개혁이란 돈의 부피만 줄이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숨은 거액의 돈을 찾아내는데도 그 뜻이 있어. 처음에는 1가구당 교환해주는 액수가 한도가 있었다. 그러나 여론이란 안 그런 척 하면서도 가진 사람들에게 유리하게 조성되게 돼 있는지라 경제를 위축시키면 안 된다는 명분으로 거의 다 바꿀 수 있게 되었고 물가만 뛰기 시작했다. 특히 집값의 오름세가 심했다. 즉 1,000만 원 하던 집이 100대 1이 됐다고 10만 원이 되는 게 아니었다. 또 휴전이 될 듯 말 듯 한 것도 집값을 부채질하는 요소였다. 휴전이 되면 당연히 정부가 환도하게 될 테고 뒤따라 서울 인구가 급격히 팽창할 것은 삼척 동자도 내다볼 수 있는 일이었다. 집값이 장마철의 채소값처럼 폭등하는 틈바구니에서 먼저 사고 늦게 팔게 됐으니 앞을 내다보고 저지른 일 같았다. 엄마가 의기양양해 할 만했다. 게다가 올케가 산 가게터는 동대문 시장에 새로 들어서는 포목백화점 내의 한 자리여서 신축 중에 이미 계약을 해놓아서 값을 올려받을까봐 걱정을 안 해도 되었다. 엄마는 정부가 마침 그때 화폐 개혁을 한 걸 오래 살다 보니 이승만 박사 덕을 볼 적이 다 있다는 식으로 신기해하며 즐거워했다. 6.25 때 국민들은 내버려두고 혼자 도망갔다 와서 뭘 잘했다고
사과를 하기는커녕 양민을 빨갱이로 몰아가두고 죽이기 바빴다고 줄곧 욕하고 미워만 하던 늙은 대통령하고 엄마는 이렇게 일방적으로 화해를 했다. 엄마가 이렇게 한창 신이 나 있을 때 나는 엄마한테 BX를 그만두고 결혼할 뜻을 밝혔다. 그 이로부터 결혼 신청을 받은 것도 그 무렵이었다. 미군 부대는 그만둬야지. 이제 애미까지 하숙쳐서 돈을 벌 텐데 내가 그 숭악하고 불성사나운 데를 무엇하러 더 다니냐? 그만둬야 하고 말고. 근데 그만두고 뭘 하겠다고? 학교를 다니는 게 아니라 시집을 가겠다고? 엄마는 자기 귀를 의심하는 것처럼 다그쳐 물었다. 그럼 엄마가 하숙칠 생각을 한 건 내 대학 공부를 계속시키고자였을까? 능히 그럴 수 있는 엄마였다. 대학 소리를 들으니까 가슴이 울렁거리면서 마음이 약해지려고 했다. 너 같은 애가 무엇하러 시집가서 애 낳고 밥하고 빨래하고 구질구질하게 사는? 내가 너를 어떻게 길렀는데? 너는 보통 애하고 다르다. 공부 많이 하고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될 수도 있는 애야. 다 너 좋으라고 이러지. 네 덕 보려고 이러는 게 아니다. 내 표정에서 무엇을 읽었는지 엄마는 태도를 바꾸어 차근차근 애원하는 투로 나왔다. 엄마의 그런 태도가 되레 흔들리던 내 마음을 경직시켰다. 엄마는 도대체 내가 무엇이 되길 바라고 저러는 걸까? 쌓이고 쌓인 게 많은 엄마가 측은했다. 그러나 내가 엄마의 돌파구는 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럴 마음도 능력도 없었다. 나는 내가 보통 아이라는 걸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 엄마는 꿈을 깨야 했다. 나는 우리 엄마의 보통 부모하고는 질이 다른 집요한 공부 욕심이 싫었다. 차라리 지금 실망시키고 노연하는 게 서로에게 좋을 것이다. 아니요. 아무리 그러셔도 제 마음은 안 변해요. 전 결혼할 거예요. 공부를 계속하고 말고는 시집가서 결정할 수도 있어요. 그건 제 문제예요. 누가 널 공부시켜 준대, 응? 어떤 놈이 널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로 꾀. 그리고 그걸 믿냐? 믿길? 눈이 멀어도 분수가 있지. 엄마가 몸을 떨며 때릴 듯이 덤벼들었다. 꿰긴 누가 꿰다고 그러셔요. 대학 같은 건 얘기도 안 했어요. 저한테는 이제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가게 돼도 그만, 못 가게 돼도 그만이란 말이에요. 시집은 꼭 가야 되고? 내가 너를 어떻게 길렀다고? 엄마는 어떻게 기른 것만 그렇게 중요하고 그렇게 기른 자식이 어디로 시집을 가고 싶어 하는지는 궁금하지도 않아요? 그제야 엄마는 마지못해 누구냐고 물었다. 실은 알고 싶지도 않은 거였다. 그의 이름을 댔을 때 엄마는 온몸으로 분노와 경멸을 나타내며 말했다. 뭐라고? 그 좋은 학교 그만두고 시집 가겠다는 데가 겨우 노가다 10장이라고? 집안 망신을 시켜도 분수가 있지. 엄마가 그 일을 노가다 10장이라고 한 건 처음이 아니었다. 그이가 토목과 나온 걸 처음 들었을 때의 즉각적인 반응도 그 소리였기 때문에 나는 그냥 웃고 말았다. 어떤 욕을 해도 들을 각오가 돼 있었다. 엄마의 소원은 못 들어주는 대신 분풀이만은 다 풀릴 때까지 받아줄 용의가 있었다. 엄마는 엄마대로 딸의 고집을 꺾을 수 없다는 걸 그 자리에서 체념해 버린 것 같았다. 엄마하고 나하고는 담벼락처럼 대립하면서도 서로를 읽어내는 데는 뭐 있었다. 나에게 안 드러내려고 길을 쓰는 엄마의 체념이 슬펐다. 엄마가 노가다 10장 다음으로 그 일을 무시할 수 있는 근거로 삼은 건 그이의 성씨였다. 그이는 흔해 빠진 이가, 김가, 박가에 속하지 않을 뿐 아니라 누구든지 한 번 들으면 우리나라에 그런 성도 있나? 하고 고개를 갸우뚱할 만큼 드문 벽성을 가지고 있었다.
엄마는 그런 성 가진이가 벼슬한 예는 만고에 없으니 분명히 상놈일 거라고 했다. 양반은 물론 당파까지 따져서 노론 집안이 아니면 혼사를 튼 일도 없다는 게 엄마의 가문 자랑이었다. 그러나 나는 그따위 양반 타령은 노가다 10장보다 더 겁나지 않았다. 할머니도 노론 집안에서 시집 오셨겠지만 할아버지가 양반 타령을 하시면 못 드는 데서 개 팔아 두냥반 하고 비웃으셨다. 할아버지가 양반 타령을 하실 때마다 등장하는 가문을 빛낸 조상 중 우선 순위는 금양위, 금능위, 금서위 세 부마였다. 한 문 중에서 임금님의 사위가 셋이나 나오기가 어디 쉬운 줄 아느냐고.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명문 거족으로 행동하기에 좋았다는 듯이 말씀하셨다. 그러나 그렇게 잘난 집안의 당주인 오빠까지도 남자가 오죽 못났으면 공주나 옹주의 사위가 되냐고 별로 명예롭게 여기지 않았다. 부마 다음이 영의정, 좌의정 등 벼슬 순이었고 박지원 같은 분은 끼지도 못했다. 근세사의 인물로는 친일의 거두가 있었지만 가문 자랑에서는 그런 걸 치욕으로 치지도 않았다. 친일에서 자귀까지 받은 집안에 못 사는 일가 문중이 모여들어 굽실대며 아부하는 꼴은 목불인견이었다. 나라야 망했건 말건, 당대의 정권이 정당하건 말건, 장사나 노동은 피하고 어떻게든 관에 붙어먹으려고 염치 불고 칩칩하게 구는 게 양반의 정체였다. 사람이 다른 건 다 속일 수 있어도 뼈 따귀는 못 속이는 법이다. 엄마는 이렇게 별렀다. 양반 자세로 사윗감을 기죽이려는 게 엄마의 마지막 카드였다. 그러나 그건 철저하게 가부장적인 사고인 만큼 아무리 기가 센 엄마도 그 일만은 남자가 나서서 해줘야 된다고 믿는 듯 했다. 엄마가 처음에 그런 뜻의 의논을 한 건 숙부한테였다. 조카 사위가 될 사람 선도 볼 겸 근본도 좀 따져봐 달라고, 저희끼리 연애 걸었다고 뼈다귀도 분명치 않은 놈에게 호락호락 내줄 수 없지 않겠느냐는 엄마의 부탁에 숙부는 그닥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았다. 숙부는 이미 그 일을 알고 있었고 호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만하면 괜찮은 사람이더라고 되레 엄마를 안심시키려 들었던 모양이다. 그래가지고는 꼬치꼬치 따져 들어가 본색을 밝혀내긴 틀렸다고 판단한 엄마는 외삼촌에게 도움을 청했다. 내가 생각해도 외삼촌은 적격자였다. 한 번도 취직을 해서 돈을 벌어본 일이 없이 꿈만 커서 항상 될 듯한 사업 계획이 머릿속에서 왔다 갔다 하는 분이라 언변이 좋고 째째한 사람을 무시하는데도 능했다. 나는 엄마와 외삼촌이 합세를 해서 그의 근본을 속속들이 들춰내서 폭로하고 능멸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화도 나고 그이가 불쌍하기도 했다. 청혼한 처녀의 집에 불려갈 때 총각이 품음직한 설레고 달콤한 기대를 채워줄 만한 아무것도 우리 집에는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나 그이는 별로 오랫동안 시험에 들지 않았다. 첫 그이는 자기 집이 대대로 종로거리에서 선전을 하던 중인 집안이라는 걸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아주 산뜻한 정면 돌파였다. 엄마나 외삼촌에게는 중인이란 마음대로 경멸할 수 있는 미천한 지체였을 것이다. 얼마든지 망신을 줄 수 있는 호재라고 생각했을 터인데도 둘이서 서로 얼굴만 쳐다볼 뿐 아무 말도 안 했다. 나도 그이가 그렇게 멋있어 보일 수가 없었다. 첫눈에 반한 순간처럼 가슴이 울렁거렸다. 어떻게 저렇게 당당하게 중인 소리를 할 수 있을까?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 사람이구나. 엄마나 외삼촌은 이렇게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왔는지도 모르지만 나는 그때 결정적으로 그이에게 반하고 말았다.
일생을 같이 해도 후회 안 할 것 같은 자신감까지 생겨났다. 결혼 날짜를 받고 나니 여러 일이 한꺼번에 밀어닥쳤다. 주상화부 후임도 구해야 되고 티나 김의 이민 수속도 거의 끝나 허 사장이 나를 아쉬워하는 것도 부담이 되었다. 이사갈 날짜도 비슷한 무렵으로 잡혔고 올케가 계약해놓은 포목백화점도 완공이 돼 입주가 시작되고 있었다. 마음도 바쁘지만 여기저기 뭉칫돈 들어갈 때가 많았다. 엄마는 나에게 숟가락 몽둥이 하나 해줄 수 없다는 걸 선언했다. 형편이 가장 안 좋을 때 결혼을 하겠다는 게 미안해서 무얼 바랄 마음도 없었지만 엄마는 형편이 여의치 않아 못 해주겠다는 게 아니라 왜 해주느냐는 거였다. 그 집에서 너를 싸데려가도 감지덕지해야 된다는 거였다. 그런 미천한 집안이 내 딸로 인하여 지체가 올라가게 됐으니 광명인 줄 알라는 투였다. 엄마 눈에 내가 그렇게 잘나 보인다는 건 헤어날 길 없는 악몽이었다. 그래도 올케가 서둘러서 이불 두 채를 꾸미고 주발, 대적, 요강, 대야 따위 기본적인 일용품을 장만했다. 엄마는 그런 걸 바라보면서도 생각할수록 억울하고 아까운 모양이었다. 이제 그냥저냥 단념할 수도 있으련만 생사를 찢어내도 이렇게 아프지는 않을 거라고까지 했다. 엄마에게 나는 당신이 생살이었던 것이다. 끔찍하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딸 자식은 이렇게 소용이 없는 것이거늘 하는 한탄만은 인정하기 싫었다. 보셔요, 엄마. 두고 보셔요. 엄마가 그렇게 억울해하는 건 당신이 생사를 찢어서 남의 가문해 준다는 생각 때문인데 두고 보셔요. 나는 어떤 가문에도 안 속할 테니. 당신이 나를 찢어내듯이 그이도 그의 어머니로부터 찢어낼 거예요. 우린 서로 찢겨져 나온 싱싱한 생살로 접붙을 거예요. 접붙어서 양쪽 집안의 잘나고 미천한 족속들이 온통 달려들어 눈을 부릅뜨고 살펴봐도 그들과 닮은 유전자를 발견할 수 없는 전혀 새로운 돌연변이의 종이 될 테니 두고 보셔요. 말로는 안 했지만 그런 앙큼한 생각밖에는 엄마를 위로할 건더기가 떠오르지 않았다. 티나 김이 결혼 선물로 양복장을 해주겠다고 했다. 연애 편지 대필이 사례치고는 넘치는 부조였다. 양복장까지 해가게 됐는데도 예물 교환할 때 신랑에게 줄 게 없었다. 그때만 해도 시계는 부자들이나 해주는 거고 보통 집에서는 파카 만년필이면 좋겠는데 우리 집에선 그것도 안 해주었다. 그 정도는 내가 엄마 몰래 어떻게 해볼 수도 있고 미리 신랑한테 말해서 쓰던 만년필을 꽂아줘도 되는 건데 안 그렇게 했다. 식장에서 주례가 예물을 물어봤을 때 없다고 했다. 엄마가 나에게 표시하고 싶은 자신도 임의로 안 되는 절절한 애증을 주는 대로 당하고 싶었다. 내 마음대로 바꿔치기 하거나 희석시키기 싫었다. 그의 집은 웬만큼 사는 집이어서 고루 갖춘 폐물도 받고 예단도 받았지만 우리는 그의 와이셔츠 한 장을 안 샀다. 나에게 그런 것을 못 갖춰서 봐야 하는 눈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죽지 않으려는 노력, 그런 게 엄마의 신성한 선물이었다. 피로연까지 신랑 집에서 베푼 걸 우리 쪽에서는 먹기만 했다. 엄마 눈에는 귀퉁이에도 안 차는 결혼을 시키면서도 일가 친척들한테는 딸 시집 잘 보낸다는 소리를 듣고 싶어 했다. 서울에 사는 친척뿐 아니라 강화도 쪽에 많이 피난 나와 있는 고향 쪽 친척과 친지까지 일부러 사람을 보내 청첩을 했다. 그때로서는 제일 큰 중국 음식점 아서원에서 떡 벌어지게 피로연을 했기 때문에 우리 친척들은 다들 내가 부잣집으로 시집을 가는 줄 알고 부러워했다. 돈 한 푼 안 내고 대부대를 이끌고 피로연에 참석한 엄마는 조금도 기죽지 않고 마치 먹어주러 온 것만 고마워하라는 투였다. 전에 엄마로부터 들은 바로는
양반은 없으면 허리춤에 빚만 찌르고 시집을 갈지언정 사돈집에서 돈이나 물건을 받아 혼수를 장만하는 법은 없다. 그런 천격스러운 짓은 중인이나 상것들이 하는 짓이다라고 했는데 엄마가 지금 하고 있는 건 도대체 어느 계층의 풍속이란 말인가. 아마 생사를 찢어내는 의식일 터였다. 피로연 끝엔 시집에 가서 화롯 입고 족두리 쓰고 패백 들이고 나서 큰 상을 받았다. 방석을 몇 개씩 고이고 앉아야 마당에 선 구경꾼에게 얼굴을 내밀 수 있도록 높게 괸질을 한 화려한 큰 상이었다. 첫날 밤은 친정에서 치르기를 바라는 시집 쪽 눈치를 보기가 싫어서 좀 번거롭지만 신혼여행을 가기로 했다. 아직도 민간인이 한강을 편안하게 건너려면 도강증 등 귀찮은 절차를 밟아야 하고 갈만한 데도 마땅치 않을 때였다. 인천에서 하룻밤을 자고 와서 시집에서 아침 저녁 문 안 들이고 부엌에는 안 나가는 3일을 또 치렀다. 그러고 나서 친정에 보내주면서 시어머니가 귀엽고 뼈아픈 소리를 한마디 했다. 원은 큰 상을 그대로 사돈댁에 보내는 건데 그러면 그만큼 너희 집에서도 해 보내야 된다. 보아하니 너희 친정 형편이 그럴 수 있을 것 같지를 않아 빈손으로 보내는 거니 어머니 걱정하시지 않게 당일로 빈손으로 돌아오라는 것이었다. 멸시 안 당하는 방법은 간단했다. 멸시를 멸시로 느끼지 않는 거였다. 빈손으로 보낸다고 하면서도 떡과 고기와 술을 싸주었다. 신랑은 그날부터 출근을 해야 된다고 해서 데려다만 주고 저녁 때 데리러 오기로 했다. 전화도 없을 때니까 미리 기별도 못하고 갔지만 신행을 보낼 만한 날을 대강 짐작하고 있었을 텐데 텅 빈 집에 사촌 동생이 와서 집을 보고 있었다. 온 식구가 아이들까지 데리고 정릉으로 빨래를 하러 갔다는 것이었다. 새로 이사간 삼손교 집은 수도 사정이 좋지 않았다. 언니는 시집 가는 것만 좋아서 큰엄마가 얼마나 섭섭해한 줄도 모르지? 어제 시골 손님들까지 다들 내려가시고 나서 큰엄마가 얼마나 몹시 우신 줄 알아? 온종일 통곡을 해서 꼭 초상집 같았어. 남이 그렇게 오래 그렇게 서럽게 우는 거 난 생전 처음 봤다 언니. 그러더니 오늘도 심란해서 집에 붙어있기도 싫다시면서 올케 언니랑 아이들까지 다 데리고 빨래터에 가셨는데 거기서 또 정릉 골짜기가 떠나게 우시지는 않으려나 몰라. 신랑이 나를 놔두고 나가자마자 사촌 동생이 이렇게 고해 바쳤다. 그 소리를 듣자마자 나도 울음이 복받쳤다. 처음엔 참아보려고 했지만 도저히 못 참겠어서 할 수 없이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다. 오늘 한꺼번에 울기 위해 독한 년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그렇게 모질게 참아낸 것일까. 보가 터진 것처럼 마침내 돌파구를 찾은 울음은 온종일 울어도 그칠 수가 없었다. 사춘기의 사촌 동생은 시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알고 싶어 했지만 아무 일도 아니라는 소리조차 말이 되어 나올 틈을 주지 않고 격렬하고 난폭한 통곡이 온 몸을 뒤흔들었다. 찌꺼기도 안 남게 다 울어버리기까지는 온종일 걸렸다. 해가 뉘엿뉘엿 해질 무렵 실컷 방망이질하고 삶아 빨아 백설처럼 희게 된 혼잎을 빨래를 이고 식구들이 돌아왔을 때는 나는 멀쩡해져 있었다. 빨래를 넣는 엄마의 표정도 휜빛을 받아 개운하고 무심해 보였다. 엄마에게나 나에게나 온몸을 내던진 울음은 앞으로 부드럽게 살기 위해 꼭 필요한 통과 의례, 자신에게 가하는 무두질 같은 게 아니었을까. 그러나 엄마하고 나하고 만날 수만 있었다면 둘 다 울지 않았을 것이다. 따로따로니까
서로 안 보니까 울 수 있는 울음이었다. 그날 엄마가 정릉으로 빨래를 간 건 참 잘한 일이었다.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 에필로그에 이어 박완서 장편 소설 그 남자네 집이 연꽃처럼 피어납니다. 계속해서 잘 들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